안녕하세요. 무너져가는 절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을 만난 30대 남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시련을 겪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시련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이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도 버티기 힘든데 잇따라 터지는 문제들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뭘 해도 안 되겠다 싶어 미래마저 포기하곤 하죠. 실제로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제 겨우 30대면서 뭘 그렇게 아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제 삶은 남들보다 훨씬 굴곡이 많았답니다. 그런 제가 역경을 딛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부터 제 인생에 대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세상을 알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희 식구는 어머니와 여동생 뿐이었거든요. 흐릿하게 아버지에게 안겨 귀여움을 받던 순간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건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저편의 일이었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저희 남매를 기르셨어요. 오빠, 엄마 언제 와? 밖에 깜깜해졌는데 집에 엄마가 없어서 무서워. 엄마 지금 돈 벌고 계시잖아. 이따가 10시 넘으면 집에 오실 거야. 오빠가 재워줄 테니까 눈 꼭 감고 자자. 어머니는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식당 일을 하시며 생활비를 버셨어요. 그러다 보면 한밤중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시곤 했죠. 집에 돌아오신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희들이 다음날 먹을 음식을 하고 집 청소와 빨래까지 하셨답니다. 저는 여동생과 나이 터울이 제법 있었기에 동생 돌보는 일은 제가 나서서 하곤 했지만 그 밖의 일은 모두 어머니의 몫이었어요. 성준아,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고 씩씩하게 잘 보냈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오늘 식당에 단체 손님이 있었지 뭐냐.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동생도 재워주고 학교 숙제까지 봐주니까 이 엄마가 한결 마음이 놓여. 우리 아들 없었으면 엄마가 진짜 어떻게 했을까 싶네.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 성훈이도 이제 알아서 숙제도 잘하고 준비물도 잘 챙겨요 엄마. 엄마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아들 아주 손도 야무지네.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엄마도 그때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혼자 남매를 키우며 고생하는 엄마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가끔은 외삼촌과 이모가 저희 집을 찾아와 먹을거리나 용돈을 주고 가시기도 했고요. 외삼촌과 이모가 워낙 잘해주셨지만 전 외가 식구들을 보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랑 자주 만나고 집에도 놀러 가던데 우린 왜 친할머니 집에 못 가요? 난 외갓집밖에 없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철없는 질문을 할 때면 어머닌 그저 슬프게 웃기만 하셨어요. 외삼촌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푹 쉬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철이 든 전 도대체 저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그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정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몇 년 뒤에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젠 알고 싶어요. 제게 왜 아버지가 없는지,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엄마가 왜 슬퍼하는지 알아야겠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대체 엄마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묻자 어머니 눈빛이 크게 흔들리며 한참을 고민하셨어요. 그러다 아주 무겁게 입을 떼셨답니다. 사실 네 아빠 네가 6살이던 무렵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단다. 어린 너희들이 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간 걸 알면 충격받을까 봐 말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들. 어머님 그러면서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사실 아버진 아주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평소에 어머니를 구박하던 친할머니가 그 원망을 모두 어머니께 쏟아놓았다고요. 그때쯤 여름에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어. 유독 태풍도 심하고 몇 날 며칠 날이 안 좋아서 꼭 무슨 일이 날 것 같았는데 하필 네 아빠가 공사 현장에 출근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줄 누가 알았겠니? 장남이던 네 아빠를 금은보화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네 할머니는 내가 남편을 잡아먹었다며 어찌나 분풀이를 혹독하게 하셨는 줄 아니? 안 그래도 평소에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생각해 늘 시집살이 시키시던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아예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툭하면 아들 잡아먹은 거라며 욕을 하고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에 보일러 돌아가는 게 아까워 한겨울에도 매번 보일러를 꺼버리셨대요. 내 아들은 젊디 젊은 나이에 저 세상 사람이 됐는데 넌 뜨신 방에서 그러고 잠이 와? 아주 두 다리 쭉 뻗고 팔자 좋아 보이는구나. 아휴, 죽은 내 아들만 불쌍하지. 내 아들만 불쌍해. 그 때문에 어머니는 얼어붙은 방 안에서 이불을 몇 겹씩 덮고도 몸을 떨며 버텨야 했습니다. 어떨 땐 배가 고파도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밥 한 끼 먹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셨대요. 결국 할머니의 구박을 참다 못한 어머니는 어린 저희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오셨고요. 사실상 할머니를 피해 도망친 것과 다름이 없었죠. 어머니는 지난 시절 서럽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 할머니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셨어. 네 아빠라도 곁에 있었으면 엄마가 어떻게든 버티고 살겠는데 나 혼자선 도저히 그 매서운 시집살이를 견딜 수 없더구나. 너희가 할머니 댁에 살았으면 지금처럼 가난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엄마. 전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엄마랑 성은이랑 이렇게 셋이 사는 게 좋아요. 이때까지 저희 잘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이젠 제가 엄마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릴게요. 전 그때 처음 가족을 지키려면 강해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어린 절 받아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전 결국 나이를 속이고 새벽마다 우유 배달, 신문 배달을 다녔어요. 성준아, 너 요즘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가니? 학교에 그 시간에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에이, 엄마, 학생이 학교 가지 어딜 가겠어요. 이제 곧 고3이라 다들 일찍 나와요. 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고요. 언젠간 공사장이 돈을 많이 준다길래 일용직일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너 이리 와봐. 이거 딱 보니까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너 나이 속였지? 아니에요. 저 20살이에요. 20살은 무슨? 우리 미성년자 안 쓰니까 썩 나가. 누구 공사 망치려고 고등학생이 얼쩡거려? 너 때문에 큰일 날 뻔했으니까 오늘 일당도 당연히 못 줘. 그렇게 전 종일 일한 수당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서러워 다 그만둘까 싶었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해 꾹 참았어요. 그러다 성인이 된 전 고등학교 시절부터 쭉 일하던 우유 납품 대리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주로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다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이었어요. 비록 대학을 포기한 게 아쉽긴 했지만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어머니도 쉬게 해드리고 동생 학비도 될 수 있으니 쉬는 날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새벽마다 우유 배달을 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오늘도 시간 잘 맞춰서 오셨네요. 새벽에 하는 일이라 힘들 텐데 쉬는 날도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일해야죠. 사실 이것 말고도 하는 아르바이트가 여러 개거든요. 저희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돼요. 저는 분주하게 우유를 챙긴 아내를 보며 왠지 예전에 절 보는 것 같아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모두 시골에 계신다던 아내는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지며 하루도 쉬지 않고 두세 탕씩 일한다고 했어요. 어쩌면 저보다도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그런 아내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죠. 오빠, 이것 봐. 나 이때까지 적금 든 건데 벌써 이만큼이나 벌었어. 이 돈이면 우리 결혼할 때도 보탤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신혼집 전세금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우와, 정말 대단하다, 선아야. 당신에 비하면 난 아직 멀었다니까. 우리 둘이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결혼식도 신혼집 전세금도 나중엔 아이 키울 준비도 다 차근차근 같이 해나가자. 아낸 힘들기만 했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저는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죠. 비록 집값이 예상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저희가 꿈꾸던 전셋집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와 같이 있는 곳이 모두 천국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보고 늘 성실하고 참하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고생하며 일하는 걸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답니다. 세아가, 나도 젊어서부터 일만 해서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인지 잘 안다. 적어도 집에 와선 집안일을 내가 할 테니까 넌 좀 쉬고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일하시잖아요. 제가 맛있는 저녁 해드릴 테니까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오늘 마트일 갔다 왔는데 파트장님이 갖다 먹으라면서 유통기한 임박한 고기를 좀 챙겨주신 거 있죠? 어머님 안심 좋아하시잖아요. 비록 아내와 결혼 이후에도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 마음만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저도 잘 챙겨주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께 참 잘했어요. 어쩌다 맛있는 고기나 좋은 생선이 생기면 꼭 저희 어머님 먼저 드리고 본인은 맛도 보지 않았어요. 전 그럴 때마다 아내 밥 위에 잘 바른 생선 몇 점을 놓아주었죠. 그러면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곤 했습니다. 가끔 겨울엔 날이 춥다며 어머니 겨울옷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요. 어머님, 이거 패딩 한번 입어보세요. 요즘 날이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셔야지. 안 그러면 감기 걸려요. 색깔도 어머님이 딱 좋아하시는 색으로 사왔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세아가. 네 옷부터 사 입지 내 옷은 뭐하러 사왔어. 난 괜찮으니까 이건 너 입어라. 색이 아주 화사한 게 너한테 더 잘 어울린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본인은 늙어서 추위도 모른다며 한사코 아내에게 옷을 양보하곤 했습니다. 제 동생은 새언니가 어머니를 더 잘 챙기는 것 같다며 오히려 두 사람이 모녀 사이 같다고 웃었어요.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새언니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새언니 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니까. 엄마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오빠도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동생 말처럼 아내가 정말 복덩이였는지 결혼 2년 후에 저흰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온 집안 식구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유, 우리 손주 손가락도 예쁘고 발가락도 예쁘네.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꼬, 응?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뻐? 엄마, 누굴 닮았긴 새언니 닮았겠지. 새언니 닮아서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그래, 맞다. 우리 아드님 엄마 닮아서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지만 저희 아이가 돌이 조금 지나서였을까요? 막 걷기 시작해 여기저기 돌아다닐 무렵이었는데 제 아들은 자꾸 벽에 부딪히고 계속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다리 힘이 약해서 그렇겠지 싶었는데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꼭 정말 앞이 안 보여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제가 멀리서 장난감을 흔들면 엉뚱한 곳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예준아, 아빠 여기 있는데 이쪽을 봐야지. 이상하다. 우리 아들 자꾸 다른 곳을 보는 것 같네. 내 말이 자세히 보면 예준이 눈이 좀 하얗게 보이지 않아?
우리 당장 병원 데려가 봐야겠어. 아내와 전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를 안고 동네 안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안과에선 당장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낸 병원 복도에 대기할 때부터 벌써 울먹거리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우리 예준이 무슨 큰 병은 아니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 이 작은 아이가 아플 데가 어딨다고. 우리 아들 괜찮을 거야. 벌써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말자.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내 눈을 주더라도 우리 아들 꼭 낫게 만들게. 하지만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음에도 잠시 뒤 아들의 병을 듣자마자 전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이름도 어려운 망막모세포종이란 병이었어요. 쉽게 말해 안구 안에 암이 자라는 병이었는데 이 조그만 아이 눈에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것이 자랄 수 있는지 믿기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이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수술하고 치료 잘 받으면 앞을 보는데 문제 없는 거죠? 지금 단계에선 다행히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기술적으로 매우 정밀하고 전문적인 절차라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병원비와 수술비, 입원비를 모두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수술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고가의 수술비 항암 치료비는 저희 집 형편에선 감당이 안 될 만큼 높은 금액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부터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다 털고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입원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갈수록 빚이 쌓여갔어요. 아내가 제게 말은 안 했지만 가끔 혼자 통장을 보며 한숨을 쉬는 걸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불러 앉히셨어요. 얘들아, 이 돈 바꿔라. 내 손잘 위에 쓰는 돈인데 뭐가 아깝겠어. 이걸로 치료비에 보탰어. 어머니, 이 돈은 어머니가 평생 힘들게 일하시면서 모은 돈이잖아요. 제가 감히 이 돈을 어떻게 써요? 땡! 네 자식 살리는 돈이면 엄마 돈뿐 아니라 더한 돈이라도 일단 구해봐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야. 그래도 너희 대출비 갚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전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도 어머니 노후 자금이 될 돈을 모두 받아 아이 치료비로 써야 했습니다. 모두의 정성 덕분인지 아이 수술도 잘 끝나고 치료까지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비록 저희 부부는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까지 완전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점점 회복하는 걸 보며 그저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 주말엔 일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아. 요즘 배달일이 수입이 괜찮다던데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 새벽에 대리운전도 좀 뛰고. 여보, 그러다 당신 건강도 해칠까 봐 걱정이야.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밥은 꼭 잘 챙겨 먹고 항상 조심해야 돼. 당신도 밥 좀 잘 챙겨 먹어. 어떻게 아이 엄마가 결혼 전보다 더 마른 것 같다니까? 우리 둘 다 잘 먹어야 힘내서 예준이도 돌보고 돈도 벌지. 전 그렇게 주말마다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도 종일 근무하고 주말까지 일하려니까 체력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가끔 무리했는지 코피까지 쏟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희 아이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아내도 저도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어머니도 식당 일을 좀 더 늘리셨고요. 여보, 나 배달 갔다 올게. 예준아, 오늘도 엄마하고 잘 있어야 돼. 아빠 금방 다녀올게. 어? 우리 아들 지금 아빠 얼굴 보고 웃는 거야? 아빠 얼굴이 보여? 어? 저희 아들은 이제 시력도 어느 정도 회복해서 제 얼굴을 보고 방긋방긋 웃기도 했습니다. 전 아내와 아이의 배웅을 받으며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배달을 가고 있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을 하고 있다 갑자기 큰 충격을 느끼곤 도로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몰려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몸을 불러지지는 고통을 느끼곤 목이 쉬도록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줘.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누가 나 좀 살려줘요. 저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그저 고통에 몸부림을 쳤고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아내가 울면서 제 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이 뛰어와 아내와 함께 절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 전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던 트럭과 충돌 사고가 났고 트럭에 깔려 한쪽 다리를 잃고 만 거였습니다. 저는 수술 부위 통증은 물론 다리를 잃었다는 정신적 충격에 몸부림을 쳤어요. 내 다리 어딨어요? 내 다리. 앞으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 이래선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게 나아. 한쪽 다리로 뭘 해먹고 사냐고. 전 이성을 잃고 이미 사라져버린 한쪽 다리를 찾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와 어머니는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어머니는 실신까지 하셨고 아내 날뛰는 전 물론이고 제 어머니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될게. 그러니까 제발 진정 좀 해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도 더는 못 버티실 것 같아. 제발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힘을 내보자. 어? 힘? 지금 나한테 힘을 내라고? 이런 불구의 몸이 됐는데 무슨 힘을 내? 나 좀 내버려둬. 날 그냥 둬 제발. 전 그때 처음으로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한참이 지나 퇴원을 해서도 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어요. 매일 방에서 술만 마시고 술에서 깨면 짧아진 다리를 쓰다듬으며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이제 난 끝났어. 이대로 밖에 나가면 다들 날 손가락질하겠지? 쓸모없는 놈이다.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다 막 욕하겠지? 여보, 왜 그런 말을 해?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어? 만약에 그런 인간들 있으면 내가 먼저 혼내줄게. 여보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제가 이렇게 폐인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낸 생활비는 물론이고 다시 늘어난 제 치료비를 감당하러 주 7일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못난 인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방구석에 종일 틀어박혀 있다 잠깐 거실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잠시 아내가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제 아들이 거실에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전 아이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다시 방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력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 아들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방긋 웃는 거예요. 아빠! 아빠다! 그러면서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전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지만 아이는 여전히 전처럼 방긋방긋 웃으며 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예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아빠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래도 아빠에게 달려와줘서. 예준아, 우리 아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전 그때까지 머릿속에 가득하던 안개가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고생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날마다 제 걱정을 하며 새벽마다 기도를 드린다는 어머니.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아이와 제 수발까지 들고 있는 저희 아내.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철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는지 그제 알게 되었죠. 잠시 후 다시 거실로 온 아내는 방 밖으로 나온 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지금 우리 예준이 안아준 거야? 예준아, 아빠가 안아줬어? 그런데 그때 오랜만에 활짝 웃던 아내가 주르륵 코피를 쏟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었는데 아직 어색한 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내는 급하게 코피를 닦곤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요즘 잠을 좀 못 잤더니 자꾸 코피가 나네. 당신 배 안 고파? 당신 좋아하는 거 뭐 해줄까? 속 시원하게 콩나물국부터 끓여야겠다. 전 그런 아내에게 기다시피 다가가 아내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나 아픈 것만 보느라 당신 힘든 거 보지도 못했어. 날 용서해줘. 나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예준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 볼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은 전 다음 날 바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라며 어머니께도 사죄드렸어요. 어머니 제 등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우셨습니다. 그래, 성준아. 이제라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동안 네 아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 줄 알아? 너 그 빚 평생을 다해 갚아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다시 살아보자. 엄마가 널 위해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전 어머니 앞에서 약속드렸네요. 다신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비록 몸은 장애를 얻었지만 다시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요. 전 일단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원래 하던 대리점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배달도 다녀야 하고 재고 정리도 해야 하는데 휠체어를 타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공장 위주로 이력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그러다 드디어 첫 번째 면접을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준비했고 아내도 제 옆에서 저보다 더 긴장을 하며 절 챙겨주더라고요. 여보, 나 너무 떨려. 당신 잘하고 올 거 아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내가 안 따라가도 되겠어? 아유, 나 혼자 다녀올 수 있네요.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예준이하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면접 합격하면 바로 전화 줄 테니까. 전 그렇게 어떤 공장으로 향했는데 거기서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여실하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뭐야, 휠체어를 탔잖아. 저기 미안한데 우리 회사는 장애인이 일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제 이름도 말하기 전에 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바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은 다시 절 좌절시켰지만 전 굴하지 않았죠. 그렇게 또 수십 군데 이력서를 돌리자 몇 군데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며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지만 번번이 제 모습을 보자마자 난감해하며 곤란해했습니다. 아니, 몸이 그 지경이면 진작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시간 낭비만 했네. 당장 나가봐요. 별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사람을 면접까지 보자고 불렀네. 에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김성준 씨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일하는 속도가 느릴 것 같은데 그러면 양심적으로 월급도 절반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채용해볼 생각은 있고요. 전 면접에 갈 때마다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낸 처음엔 같이 화도 내주고 슬퍼하다가 이젠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력서 넣는 걸 아예 말리더라고요. 여보, 우리 차라리 장사해볼까? 그러면 당신이 그런 소리 들으며 면접 보러 갈 필요도 없잖아. 장사 무슨 돈으로 하겠어. 난 괜찮아. 계속 두드리다 보면 열리는 곳이 있겠지 뭐. 마침 다음 주에 또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있어. 뭐 거기서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무려 42번째로 이력서를 넣은 곳에 면접을 보러 갔답니다. 사실 그동안
너무 많은 곳에서 퇴짜를 받아 사실 큰 기대는 없었죠. 하지만 회사에 도착해보니 입구부터 계단에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기대하고 싶지 않았는데 회사의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약간 기대를 하게 되었어요. 기대하지 말자. 그러다 또 무슨 소리 듣고 쫓겨나려고.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다른 곳에 이력서 넣으면 돼. 전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러 직원이 제게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너무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대표님 오실 거예요. 혹시 차나 커피 더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 부르시고요. 그곳 직원들은 제가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절 이상하게 보거나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덕분에 전 약간 긴장됐던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 면접 준비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대표님이란 분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거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전화 받을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은 아주 젠틀하고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전 대표님이 이런 분이라 회사 분위기도 좋은가 보다 생각했죠. 대표님은 제 앞에 앉으시곤 제게 눈을 맞춰가며 이것저것을 물으셨어요. 그러다 잠깐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제 얼굴과 이력서를 연달아 보시더라고요. 성함이 김성준 씨 맞으시죠? 혹시 사는 곳이 어디세요? 아니,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저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어 제가 태어난 고향과 그동안 살았던 곳 몇 군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대표님은 더더욱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믿기지 않는 듯 계속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저 정말 미안한데 혹시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이런 질문 실례인 걸 아는데 내가 꼭 알아야겠어서요. 아, 그게 저희 아버진 제가 6살이던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정말 아버지가 6살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 그 젊은 나이에? 아, 그게 저도 어머니한테 전해 들었는데 근무 중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고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와 갈등이 있어서 그 뒤로는 어머니와 여동생과 따로 나와 살았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솔직히 전 면접 보는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손까지 떨며 급하게 물으시길래 가족들 얘기까지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그제야 고개를 들어 대표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세상에나 연세가 지긋하신 대표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전 이어진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180도 바뀌는 큰 반전을 겪고 맙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볼래요? 이 사진은 나에게 보물 같은 사진이에요. 대표님은 눈물을 참으시며 지갑 속에 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진 속엔 머리가 짧고 개구져 보이는 두 소년이 서 있었고요. 이 사진 속 사람들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혹시 대표님 어릴 때 사진이실까요? 제가 모르겠다 하자 대표님은 제게 더 가까이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전 아예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 놀랍게도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한 소년이 저와 너무나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혹시 제 사진일까 싶을 정도로 아예 쌍둥이 같은 얼굴이었어요. 자네가 보기에도 이 사람과 자네가 많이 닮지 않았나? 내가 보기엔 아주 똑같은데. 아, 네. 자세히 보면 저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근데 정말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이 사진 속에 키가 작은 사람은 나고 이 옆에 자네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바로 내 친형일세. 저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이토록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대표님의 친형이라뇨. 하지만 이어진 대표님의 말씀은 더더욱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대표님은 제 휠체어 앞에까지 다가와 갑자기 절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우세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날 용서하게. 내가 너무 늦었어. 이 작은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동안 먼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표님은 스스로를 작은 아빠라 칭하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시더군요. 전 이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너무 놀라 굳어있는 제게 대표님은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어려서 네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 이 사람이 네 아버지야. 내 형이자 널 낳은 친아버지. 정말 이분이 제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대표님이 제 작은 아버지시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형에게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중 어느 것도 갚질 못했어. 형수님과 조카들이라도 내가 챙겼어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사라져버렸더라고. 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니? 네 아버진 가족을 위해서라면 본인 목숨이라도 바칠 사람이었어.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저희 아버진 제 기억 저편에서 항상 웃고 계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버진 야간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막노동까지 하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해요. 전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셨을까 싶던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형도 공부를 참 잘했는데 나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매일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 형이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난 대학도 나오고 번듯한 직장이 됐는데 형은 늘 먼지 구덩이 속에서 가족들 위해 살았어. 그렇게 평생 본인 챙길 줄 모르던 형이 형수님과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던 줄 아니? 드디어 형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는구나 싶었거든.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형수님이 아마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거다. 특히 어머니는 형수랑 결혼하면 부모 자식 인연도 끊자고 하실 정도였고 형은 결국 결혼식도 못 올리고 눈치만 보고 살았어. 그러면서 나 결혼할 땐 모은 돈을 다 털어 집 보증금을 보태줬지. 형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어. 대표님,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에겐 형은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학비나 결혼 자금을 도와줬을 뿐 아니라 인생의 고비를 겪을 때마다 언제나 작은아버지 편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대요. 저희 어머니도 하나뿐인 시동생을 친동생 대하듯 자상하게 챙겨주셨고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세 식구가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오는 바람에 지금까지 소식이 영영 끊어진 채로 살아오게 된 거였답니다. 우리 조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휠체어 신세까지 지게 됐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내가 형과 형수님을 뵐 면목이었구나. 전 그제야 작은아버지가 눈물을 보이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작은아버진 말씀을 잊지 못한 채 잠시 고개를 숙이셨고 전 그동안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죄책감 속에 사셨을지 느낄 수가 있었네요. 그제야 저도 눈물이 맺히며 기적적으로 찾은 가족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님, 아니 작은아버지, 당장 저희 어머니를 뵈러 가요. 어머니는 아마 작은아버지를 몹시 반가워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형수님을 뵈도 되겠니? 그동안 형수님과 널 챙기지 못한 날 원망하시진 않을까? 저희 어머니 그러실 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히려 미안해 말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분이에요. 그렇지. 형수님은 그런 분이셨지. 내겐 형만큼이나 든든하고
꼭 큰 누나 같은 분이셨지. 그럼 지금 당장 찾아뵙고 싶구나. 전 그렇게 작은아버지와 곧장 어머니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어머니 댁으로 가며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는 제가 누구와 가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정말 그리워하는 분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 뒤에 도착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어?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아유, 누군지 모르겠지만 손님하고 온다니 저녁밥이라도 지어놔야 되겠구나. 아마 어머니도 저만큼이나 깜짝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틀림없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전 작은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댁으로 들어섰어요.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는 초인종 소리가 나자마자 현관으로 달려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옆에 선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고 마셨죠. 형수님, 못난 시동생이 이렇게 30년 만에 형수님께 인사드립니다. 큰절 받으세요. 작은아버진 어머니께 큰절을 올리곤 고개를 다시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닌 그런 작은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우리 서방님 많이 늙었네. 그래도 예전 그 개구진 얼굴은 그대로네요. 울긴 왜 울어요? 난 너무 반갑고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은데. 제가 형수님께 너무 죄스러워서 그럽니다. 형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제가 형수님을 챙기지 못했잖아요. 형수님 혼자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생은 많았죠.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 잘 크고 시집 장가까지 보내고 나니까 내 할 일 다 했구나 싶어서 언제나 행복하기만 했어요. 서방님도 잘 지냈죠? 동서도 건강하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도 눈을 감으시면서 형수님께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잘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벌써 아이 아빠가 되었어요. 성준이 우연히 만난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형수님, 성준아, 정말 고맙다. 저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지난 날의 고통과 회한을 모두 씻어내렸네요. 그 이후 전 작은아버지께 곧바로 제 아내를 소개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아버님. 제가 이 사람한테 전화로 상황을 전해드려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아이고, 우리 조카 며느리시구나. 나도 정말 반가워요. 우리 조카한테 나도 전해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인상도 너무 좋고 좋은 사람인 게 한눈에 봐도 딱 알겠네. 그 뒤로 저희 가족은 여동생을 포함해서 다 같이 모여 그동안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던 감정을 모두 털어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작은아버지 식구들, 그러니까 숙모님과 제 사촌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상에나, 성준아, 네가 벌써 이렇게 컸어? 너 그때 숙모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맨날 업고 다녔던 거 기억 안 나지? 여보, 아이 성준이가 벌써 하나의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어? 네가 이해해라. 네 숙모가 성준이랑 성은이 너희들을 얼마나 예뻐했는 줄 아니? 맨날 업고 다니느라 너희들 발이 땅에 닿을 새가 없었다니까. 저는 잘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 이야기지만 작은아버지, 숙모, 저희 어머니까지 웃으며 말씀하시니 그 모든 따스한 감정이 아직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사촌 형제들은 저보다 다 6살 어린 남동생들이었어요. 둘은 절 보자마자 형, 형 하며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더군요. 형, 우리 아버지가 형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맨날 너희 사촌 형 그렇게 의젓했다, 어른스러웠다 하면서 비교를 하셨다니까요. 전 살면서 친척 모임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생전 처음 만나는 사촌들이라도 단지 가족이란 이유만으로도
오래전부터 보던 사람들처럼 친숙함을 느꼈답니다. 그 뒤로도 저희 모든 가족들은 서로 왕래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진 제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선물 하나를 안겨주셨답니다. 아, 성준아, 너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할 수 있지? 그동안 서로 안부 묻느라 일 얘기를 하나도 못했구나. 자세한 건 출근하면 다 얘기해 주마. 네? 출근이요? 저 작은아버지 회사에 출근해요? 이 녀석아, 면접까지 보러 왔으면서 왜 그렇게 놀라? 당연히 출근해야지. 한 집안의 가장이 계속 놀고 있으면 되겠어?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회사 나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작은아버진 감사하게도 절 작은아버지 회사에 채용시켜 주셨고 제가 다시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할 때 작은아버진 아주 엄격한 분이었지만 그래서 더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모든 공정에 공을 들여야지.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기 마련이다. 항상 내 가족이 쓰는 물건들이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은 회사에선 대표님이라 부르고 있긴 한데 작은아버지가 절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작은아버진 제가 휠체어를 끌고 다니기 편하게 회사의 여러 가지를 싹 개편해 주셨어요. 그 보니까 선반 높이가 너무 높은 것 같던데 그거 개선할 수 있나? 이래서 휠체어에서 타선 커피 한 잔 타먹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것뿐만 아니라 출입로의 방해물들 좀 치워야겠어. 이건 우리 조카뿐 아니라 바른 신체 조건을 가진 모든 직원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비해야 할 지점인 것 같네. 저는 이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작은아버지가 제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 그런 작은아버지 대표님께 감사해서라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 정말 좋은 일도 하나 있었답니다. 정말요?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일자리 우수 사례로 표창을 받는다고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나. 이게 다 우리 김성준 사원 덕분입니다. 상을 주려면 김 사원에게 줘야죠. 전 작은아버지의 말씀만 들어도 절 진심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전 작은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표창장을 받았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뽑혀서 저희 어머니 댁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고요. 이제 제법 자란 저희 아들은 어머님 댁에 갈 때마다 우리 아빠 사진이라며 엄청 좋아하곤 해요. 그래, 네 아빠하고 작은 할아버지가 이렇게나 큰 상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우리 손주도 이 다음에 커서 저런 상 받아야지. 그지? 우와, 우리 아빠 최고다. 근데 작은 할아버지랑 우리 아빠하고 엄청 닮았다. 네 눈에도 그래 보이니? 네 아빠가 할아버지랑 얼마나 판박인지 내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거든. 이래서 가족이라는 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곁에 이렇게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빈자리를 대신하며 언제나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신 작은아버진 단순한 친척 이상의 존재세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한없는 따뜻함을 보여주시고 시아버지처럼 세심하게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모습에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줄 모른답니다. 작은아버지를 다시 만난 이후로 전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가족을 지키고 함께 웃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힘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단순히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랍니다. 작은아버지의 든든한 배려와 아내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제 곁에 남아있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도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